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일부 어린이 안전 법안을 제외한 민생 법안들과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제발 아이들 조금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노 실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감찰은 없었다며 당시 첩보 이첩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별로 청와대 해명과 의문점을 짚어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 최종훈 씨에게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형사 입건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이후 검찰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경찰이 단속을 실시했는데 2시간 만에 8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한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지는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위 빙판, 이른바 블랙아이스 때문에 벌어진 사고로 운전할 때 주의할 점을 취재했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방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여야가 오늘 낮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원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또 살인 유치원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유치원 3법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에 올라갈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지금까지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호건 기자가 이 필리버스터가 뭐고 또 한국당이 그걸 꺼내든 이유가 뭔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20여 분 앞두고 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오늘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며칠이라도 끌고 가 다음 달 초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아예 공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르면 계속될 수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제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해 법안 통과를 막는 제도로 한국당은 모두 199개 안건에 의원 1명당 4시간씩 발언하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즉 의원 177명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결국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은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았고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던 오늘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오전에만 해도 유치원 3법 수정안을 검토하는 등 한국당 내부에선 협상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초강수로 돌아선 건 황교안 대표 단식을 거치며 대여 강경투쟁론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들까지 숙제가 쌓여있는 20대 국회가 사실상 식물 국회가 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하라고 낳아주는 우리 아이들 이름 대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협상 카드로 절대 쓰지 마세요. 네, 본회의가 무산됐다는 소식에 부모들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도 참 힘들었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이 정치 논리에 또다시 막히는 상황을 보면서 한국 정치는 물론 이 나라가 싫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다른 정당에서도 민생에 대한 인질극이다, 또 악마나 할 짓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정유식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소식이 알려진 직후 부모들은 급히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회견에 나선 나 원내대표. 민식이법을 처리하려면 선거법을 본회의에 올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이들 법안과 아무 상관없는 정치 논리에 휘말린 부모들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법안 아니지 않아요? 우리 민식이가 뭐라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는? 저희가 지금 저희 아이들 이건 아니야. 수없이 고개 숙이고 무릎까지 꿇었던 부모들에게서 이런 정치, 이런 나라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진짜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싫습니다. 진짜. 저는 5개월 임산부입니다. 이 아이를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민주당은 민생 볼모로 식물국회 만들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과 민생에 대한 인지극이다. 정의당은 악마나 할 짓이라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법안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하정 기자, 그럼 국회는 지금 상황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혹시 뭐 좀 달라질 여지가 없습니까? 네, 지금으로선 자정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늘 본회의 개의조차 못하고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 330일을 모두 채운 유치원 3법과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과거사법 등 오늘 처리하려던 199개의 법안은 이제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민생 법안들, 또 선거법 개정안, 또 공수처법 이렇게 이번 정기국회에선 뭐 내년 예산안까지 처리할 숙제가 참 많은데 그럼 앞으로 정기국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진 않았는데 일단 예산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비난 여론을 의식한 한국당이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도 필리버스터 대상에선 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오늘 같은 상황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같은 안건에 대해서 한 회기 이후 다음 회기에서 또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없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한꺼번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 뒤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이때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민주당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겉으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약 열흘 동안 특히 선거법을 놓고 물밑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박하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게 청와대 첩보에서 시작됐다는 걸 두고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김정윤 기자가 쟁점별로 짚어봤습니다. 청와대가 경찰에 넘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제보로 들어온 걸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러한 그 보고 문서를 이첩한 문건을 생산한 적도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고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보한 건지는 따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단순 이첩이라고 하지만 청와대가 경찰 보고를 받은 걸 보면 하명 수사 아니냐는 야당 주장에 노 실장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사건의 유형은 보고를 받는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그 어떤 그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 보고받은 시점은 대부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뒤이고 선거 전엔 한 차례 보고와 울산시장실 압수수색 계획을 20분 전에 보고받은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보고 받았다며요.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뭐 그 내용이 그렇게 민감한 건 없었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비서실 직제에 없는 비공식 특감반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 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특수관계인만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울산에 가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하는 경찰들을 왜 만났느냐는 질문엔 앞의 설명과 다르게 들리는 답을 내놨습니다.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친인척 관리는 물론 정부 기관 간 조율도 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자, 방금 들으신 대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대부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해명과 달리 경찰 보고가 대부분 선거 이전에 집중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경찰청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 상황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9차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9차례 경찰 보고 대부분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게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영민 실장의 해명과 달리 경찰의 청와대 보고 대부분이 지난해 지방선거 이전에 집중됐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 실장은 또 청와대가 먼저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가 이건 보고해라 이렇게 합니까?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단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청와대 보고는 이첩한 첩보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서 문의해와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시 노 실장의 해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 친인척 관리팀과 별도로 2명의 특감반원이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이 첩보 생성과 전달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북한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사격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선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초대형 방사포의 발사관 4개 가운데 상단 발사관 2곳에서 방사포가 연이어 날아갑니다. 30초 단위로 발사된 이번 시험 사격을 북한은 처음으로 연발 사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연발 시험 사격을 통하여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전투 적용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발사관이 4개인데 2발만 연속 발사가 이뤄진 점, 아직 목표물을 맞추는 시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4발 연속 발사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이 곧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정원은 이번 발사를 대미 협상이 부진할 경우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일삼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북미 대화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 국정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최근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우리와 일본 정부 대표가 다음 달 만나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한국과 대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음 달 셋째 주에 도쿄에서 2016년 6월 이후 3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던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개최한다고 동시에 밝혔습니다. 준비 접촉은 다음 주 수요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의제 조율과 함께 날짜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대화에 좋은 방향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全ての懸案について、いい方向に行く前提でやっぱり話し合いをする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긍정적인 반응이긴 한데 그렇다고 일본이 이번 대화를 통해 바로 한국에 대한 수출 우대국 배제 조치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무기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는 부품에 대한 한국의 수출입 관리 체계가 부실하고 관리 인원도 부족하다며 수출 우대국으로 돌아가려면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국장급 대화를 시작으로 우리 수출 관리 체계를 실증적으로 설명해 규제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일찍이 제기하고 있는 조건들, 원상회복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에 설명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입증을 하면서 다음 달 말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수출 당국 간 공식 대화에 합의한 것을 놓고 양국 사이에 적어도 상황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정도는 형성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또 영상을 찍어서 퍼뜨린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수 최종훈 씨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유명 연예인들이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씨에게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SBS의 보도로 드러난 이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정 씨 등 5명이 만취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등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특히 자신들끼리 SNS상에서 주고받던 피해 여성의 사진 등은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수집한 게 아니어서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한 증거가 아니라며 정 씨 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와 최 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오늘 판결은 저희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팀이 정준영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보도해드린 지 8달 만에 나왔습니다. 워낙 은밀한 이야기라서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히면서 그 추악한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들을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3월 정준영 씨와 다른 연예인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이 유포됐다는 SBS의 보도가 나가자 해외 체류 중이던 정 씨는 다음 날 곧바로 귀국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정준영 씨를 시작으로 대화방에 있던 다른 연예인들도 경찰에 속속 소환됐습니다. 오랫동안 묻혔던 이야기들이 세상에 드러나자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진실을 말했고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대화방의 내용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수적 자료이며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 등의 성범죄 외에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총경에 대해 경찰은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린 혐의만 적용해 윤 총경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6년 정준영 씨 수사 당시 증거 은폐에 가담했던 경찰과 변호사에 대한 진상도 검찰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한 현직 검사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검사는 곧바로 사표를 냈지만 대검은 그 사표 처리를 미뤄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고 이 사안을 먼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A 부부장 검사를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최근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찰과 동시에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겁니다. 성추문이 불거지자 A 검사는 곧바로 사표를 냈지만 대검은 법무부에 A 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불분명할 때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대검 자체 개혁안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출범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전현직 검사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대검의 성평등 인권 담당관 자리가 만들어져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수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진 지 2년도 안 돼 또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저희 SBS에서는 지난 2009년 암 환자가 유난히 많이 발생한 충남 보령의 한 마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마을 옆 공군 사격장의 포탄 잔해와 오염된 지하수가 원인으로 지목됐고 10년 사이에 조사도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대책은 나왔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슈 리포트 깊이 있게 본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천 해수욕장 바로 옆 갓배 마을입니다. 33가구 남짓이 사는 작은 마을에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주민이 37명에 달합니다. 영 안 좋다고 하더니 최정환이고 얘는 투병 중에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암에 걸려갖고 혈액암 걸려서 내가 실어다 주고도 하고 아까 전화 왔어요. 투병 중에 위 잘라냈거든요. 남자는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한 10몇 년 됐고요. 여자는 무방암 발견해가지고 항암 치료. 암 환자 없는 집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령시가 지난해 실시한 건강 영양조사 결과 이 마을 주민 암 사망률은 국내 평균보다 53% 높았습니다. 이 마을의 암 공포는 10년 전 SBS 보도로 공론화됐고 이후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통해 마을 주변 어패류에 카드뮴이나 비소와 같은 발암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마을 옆 공군 사격장이었습니다. 쭈꾸미 나오면 그놈 쭉을 터서 그냥 먹고 막 했는데 꼭 뭘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까보면은 실탄 녹나서 빨갛게 녹난 실탄 조각을 꼭 안고 있더라고. 그걸 그 쭈꾸미 나오면 먹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죽어서. 마을 지하수에서 각종 발암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트리클로에틸렌이라든지 벤젠 이런 물질들이 나왔는데요. 장비들을 세척하거나 이런 데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어서 이건 군부대에서 오염된 것이 맞겠구나라고.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발암 물질과 사격장과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6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격장에서 어떤 포탄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알아야
발암 물질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지만 군사 기밀 등의 문제로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사용된 탄의 종류가 얼마나 되고 탄의 성분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노출이 됐을까 이걸 예측할 수 있었. 그러한 기본 데이터를 전혀 받을 수 없었죠.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는 상황. 암마을의 공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분명하다고 하면 이게 꼭 역학조사의 형태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의 피해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보령시와 군 당국은 주민들과 협의체를 만들어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이른 아침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더니 도로에 서 있던 한 남성을 칠 뻔합니다. 앞선 사고로 밖에 나와 있던 이 남성은 줄줄이 미끄러지는 차량들 사이에서 몇 번이나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했는데 도로 위에 잘 보이지 않는 얇은 빙판, 블랙아이스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재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 대여섯 대가 뒤엉켜 있습니다. 2차 사고를 막으려는 듯 한 남성이 뒤따라 도로 쪽으로 나가 속도를 줄이라고 손짓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미끄러지듯 덮쳐오고 황급히 피하던 남성이 도로 위에 넘어집니다. 몸을 일으킬 새도 없이 1차로에서 미끄러진 차가 스치듯 비켜갑니다. 남성이 필사적으로 갓길로 몸을 피하는 동안에도 차량 2대가 연달아 추돌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량들이 제동을 해도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속수무책으로 들이받습니다. 지난 15일 아침 출근길 광주 원주 간 고속도로 동양평 나들목 근처에서 난 사고 모습입니다. 불과 30분 만에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미끄러져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87살 여성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밤사이 약하게 내렸던 빗방울이 도로 위 살얼음으로 변한 겁니다. 도로 틈새 스며든 습기가 먼지와 뒤섞여 운전자 눈에 보이지 않게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눈길이나 빙판길과 달리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사전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겨울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새벽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어서 교량 산기슭을 통과하실 때는 블랙아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동거리도 2배 이상 길어지기 때문에 겨울철 눈비가 내린 뒤 그늘진 곳이나 곡선 도로를 달릴 때에는 평소의 절반 정도로 감속 운전해야 안전합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남부 지역에서만 2시간 동안 86명이 적발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예상치 못한 요금소 음주 단속에 위반 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됩니다. 단속 시작 불과 15분 만에 4시간 전 소주 2잔을 마셨다는 운전자가 나옵니다. 훈방 조치됐지만 이 역시 음주운전입니다. 지금 술이 좀 많이 깨셨는데 0.002로 후방 수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거 후방 수치라도 이것도 음주운전의 일종이거든요. 소주 한 병을 먹은 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종 음주 수치는 0.070 나왔습니다. 수치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됩니다. 알고 있는데 부주의할 때 면허 정지 수치로 취한 상태에서 서초구 원지동에서 평택 서탄로까지 45km 이상 달리려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음주운전 단속 대대적으로 한다는 거 모르셨어요? 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달째지만 단속 1시간 반 만에 모두 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단속 하루 전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주의를 줬지만 경기 남부 지역 125곳에서 불과 2시간 만에 모두 86명이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자도 22명이나 됐습니다. 또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초라면 훈방됐을 12명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저희들이 음주 단속을 사전에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면은 꼭 음주하신 분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강하다며 연말연시 술자리가 있다면 차를 두고 다니거나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홍영재입니다.
오늘 서울 대치동의 한 단과 학원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수능 강의 잘한다는 이른바 스타 강사의 방학 특강을 등록하려고 밤샘도 각오하며 몰려든 건데 줄을 대신 서주는 아르바이트도 등장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대치동의 한 단과학원 앞에 끝이 보이질 않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주변 건물 가게 출입문까지 막아서자 경찰까지 출동해 현장을 정리합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되는 선착순 등록을 위해 오늘 새벽부터 노숙을 각오한 채 모여든 겁니다. 학원 등록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 줄의 중간쯤 되는 지점입니다. 이처럼 대부분 간이 의자를 가지고 오거나 밤을 지새야 되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와 담요를 준비해온 상황인데요. 줄이 얼마나 긴지 걸어보겠습니다. 긴 행렬은 모퉁이를 지나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 신청하고 학교 결석한 후 줄을 선 고등학생. 현장 체험 막 쓰고 왔어요. 여행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손녀를 대신해 줄을 선 할머니. 나는 6시에 뭐 먹고 다니까요. 시간당 2만 원을 받고 19시간 동안 줄서기 대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시간이면 이거 2만 원 계산해도 얼마냐? 저한테 28만 5천 원. 방학을 이용해 수능 준비를 하려는 학생과 학부모가 스타 강사 강의에 몰리면서 이런 줄서기 진풍경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시 40% 확대 발표까지 겹쳐 유명 수능 학원 등록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게 수능이지 국어 학원이에요. 더 확대돼요. 요한만 더 가지고. 그거 더 되고 나서 더 심한가? 고교교육 정상화 그게 목표였잖아요. 옛날 그 문제풀이 위주의 그 수능 그런 흐름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지. 정시 확대 정책으로 향후 수능과 재수생 사교육 시장은 더 과열될 소지가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추위가 찾아오면서 전북 무주 덕유산에 설이 꽂힌 상고대가 피었습니다. 산 정상은 새하얗고 산 아래쪽에는 아직 고운 단풍이 남아있다는데 이용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덕유산 정상 향적봉이 하얀 서리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설천봉에서 향적봉, 중봉으로 가는 길목이 순백의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앙상했던 고사목과 잎을 떨군 철쭉은 가지마다 상고대가 피어 쓸쓸함을 덜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상고대는 수정처럼 빛납니다. 숲속으로 난 탐방로는 서리꽃 터널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의 신비 앞에 탐방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아우 이쁘네 그게 처음 봐요 이런 거. 상고대에는 바람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빗살무늬 같은 자국은 세찬 바람이 스쳐가며 생긴 것입니다. 산 아래는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 눈앞에 펼쳐진 조화롭고 신비로운 세상에 탐방객들의 감탄이 절로 터져납니다. 밑에서는 아주 가을 단풍이 한창이고요. 첫눈에 상고도 구경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기온이 영하 2도에서 8도로 떨어지면서 물 입자가 그대로 나무에 붙어서 상고대가 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선물인 상고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 이른 아침에 만날 수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경주말을 모는 기수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부정경마와 조교사 선발 과정의 문제를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도 한국마사회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15년 차 기수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A씨 숙소 앞에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선물을 전하지 못하고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유서에서 말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 경마는 물론 마방을 책임지는 조교사 선발 과정도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늦게 면허를 딴 사람도 윗선과 친분으로 면접에서 먼저 선발됐다고 유서에 남겼습니다. 지난 7월에도 기수 B씨가 숨지는 등 지난 10년 동안 부산 경남 경마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수와 말 관리사는 모두 6명입니다. 이 같은 일이 잇따르자 노조 측은 경마공원 전반에 대한 행정부처의 감독 강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최근 늦게 번호표를 받은 사람이 합격이 돼서 마방을 오픈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윗선
누군가가 여기에 관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경마공원 측은 외부 인사를 포함해 공정한 면접을 했다며 부정 경마와 관련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확정해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검찰 개혁을 위한 건지 아니면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으면서 이른바 밀실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도 막도록 규정했습니다. 티타임이나 브리핑 등 수사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일절 금지했습니다. 밀실 속에서 별다른 감시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상 깜깜이 수사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특히 기자와 검사의 접촉이 금지된 만큼 검사가 부당한 외압을 받아도 언론에 알릴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지휘부 등의 수사팀에 대한 조직적인 외압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가 규정을 어길 경우 감찰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규정 초안이 공개되자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위헌적 요소라는 지적까지 제기됐던 오보 쓴 기자에 대한 출입 제한 조항만 뺀 채 금지 규정을 거의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법무부가 감시받지 않는 검찰 수사를 제도화한 건 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개각을 단행할 걸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에는 김진표 의원이, 법무장관에는 추미애 의원이 유력합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합니다. 참여정부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지낸 사선 의원으로 경제총리를 내세워 집권 중반기 성과 내기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니까. 총리는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여야 대치 상황이 변수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했다는 점과 친기업적 성향이란 평가 때문에 진보 진영 내 일부 반대도 예상됩니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엔 오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낙점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밀리지 않을 인물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개각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한 검찰 수사 등이 개각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할지 총리와 함께 발표할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 성윤모 산업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유은혜 교육,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 여부도 아직 열려 있어서 연말 추가 개각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했습니다. 올해 이미 두 차례나 내려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데 당분간은 경제 여건을 좀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0%, 내년은 2.3%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했을 때보다 0.2%포인트씩 낮아진 겁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 건지 한승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는 8개월 만에 모두 하락했습니다. 올해 2%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에는 1%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첫 달부터 부진한 성적이 나온 겁니다. 산업 생산과 이제 소비,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해서 좀 약화된 모습을 보였고. 한국은행은 정부가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돈을 쓰면 2%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KDI나 산업연구원 등 다른 기관들도 대체로 내년이 올해보단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풀리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내년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 성장 회복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부 재정을 쏟아부어 성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간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고용이 나아지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규제 조정과 생산성을 높일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쟁력을 따라잡히고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전통적인 우리 제조업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금리 기조 속에 투자처를 잃은 시중 자금이 투자나 소비 등 생산적인 부문 대신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뒤 중국이 거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앞두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의 판까지 흔들진 않겠다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에 홍콩 시민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We especially want to thank the United States citizens and also the President Donald Trump for supporting Hong Kong. 시위대의 인터넷 사이트에선 인권법이 제재하길 바라는 사람과 기관에 대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연이틀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추잡한 패권 논리는 홍콩 폭력 행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 중국인에게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격을 경고했습니다. 한 매체는 반격하도록 법안을 만든 미국 의원들의 중국 입국을 막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中国政府当然有权决定允许谁入境，那些不受欢迎的人自然不会被允许入境。 하지만 1차 합의를 앞둔 미중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경제가 걱정인 중국이나 재선에 신경 쓰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판을 깨는 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홍콩 인권법의 침묵을 지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일부 조항은 이행 안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홍콩 문제와 무역 협상을 분리 대응하면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방안을 놓고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요즘 이란, 이라크, 레바논 같은 중동 국가들에서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상황이 심각해서 어제 하루에만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라크 중남부 나자프 지역에 이란 영사관이 방화로 불타오르자 시위대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라크 군과 경찰은 곧바로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القنصرة عبالك حرقنا العراق كله الشغب مال النجف كله اجى علينا والرصاص الحي والدخانيات الله وكيلك دخانيات بحضننا قامت تطيح. 이라크 전역에서 어제 하루에만 4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권의 무능, 부패에 대한 항의 시위는 2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와 수도 등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실탄을 쏘는 강경 진압으로 지금까지 350여 명이 숨졌고 15,000명이 다쳤습니다.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고 정치권은 조기 총선을 제안했지만 시위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시아파 중심의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은 시아파 맹주국인 이란으로 이어져 이란 영사관 방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라크는 세계 6위의 산유국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부패와 정치권의 분열 등으로 국민의 60%가 하루 7,000원 이하로 생계를 꾸릴 정도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국회 앞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단식 24일 만에 건강이 악화돼 오늘날 12시 반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 씨는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다고 호소했고 의료진 권유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최 씨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이른바 과거사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6일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에서 단식 농성을 해왔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오늘 101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1960년대 초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1983년에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전후 총리로선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참배했고 평화헌법 개정 등 우경화 노선을 걸어 주변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